여러분, 서구 마르크스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 서양에서 나온 마르크스주의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가브리엘 로킬과 존 벨라미 포스터의 논의를 따라서 이 용어가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의미가 맞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구 마르크스주의란 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서양의 모든 마르크스주의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저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주 특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적인 이념적 흐름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주장하거든요. 과연 그 실체가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의 지도입니다. 먼저 두 가지 마르크스주의를 구분해 볼 거고요. 그리고 서구 마르크스주의가 뭔지 정의를 내린 다음에 핵심 비판인 네 가지 후퇴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흐름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대안은 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모든 논의의 출발점인데요. 이 개념 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서구의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국가에 사는 마르크스주의자를 뜻하는 지리적 표현일 뿐이에요. 하지만 따옴표를 딱 찍어서 서구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하나의 특정한 사상적 흐름, 이념적 전통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들 주장에 따르면 서구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서구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둘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따옴표가 붙은 서구 마르크스주의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졌길래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저자들이 내리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마르크스주의의 중심축을 옮겨버린 흐름이라는 거예요. 원래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었던 정치경제학, 그러니까 현실 경제와 계급 문제를 분석하는 대신에 주로 철학이나 문화 분석 쪽으로 초점을 옮겨갔다는 거죠. 특히 물질 세계 자체의 운용 법칙, 즉 자연의 변증법 같은 고전적인 개념을 아예 거부해버린 게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정말 많은 걸 말해주는데요.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계보를 정리한 책으로 아주 유명한 페리 앤더슨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맨 뒤에 나오는 인물 색인을 분석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알투세르, 루카치,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은 언급된 페이지만 해도 30페이지가 넘어가죠. 그런데 폴 스위지나 폴 바란 같은 당대의 중요한 정치경제학자들은요, 겨우 한두 번, 많아야 4번 언급되고 맙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이 흐름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정치경제학을 소외시켰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포스터의 이 한마디가 그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원래 마르크스주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실천 철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현실과 동떨어져서 그냥 대학 강의실에서 주체 없는 구조 같은 것만 분석하는 그런 하나의 학문 분야로 갇혀버렸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 논의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킬과 포스터는 이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점을 아주 명쾌하고 기억하기 쉬운 4가지 개념으로 정리해서 비판합니다. 바로 4가지 거대한 후퇴입니다. 고전 마르크스주의가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4개의 기둥으로부터 이 흐름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후퇴는 바로 계급으로부터의 후퇴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었던 계급투쟁이라는 개념 대신에 문화적인 정체성이라던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같은 것들을 분석의 중심에 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국주의로부터의 후퇴입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제국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 흐름은 당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불타오르던 반식민주의 혁명운동과 사실상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후퇴는 유물론으로부터입니다. 이건 철학적인 후퇴인데요. 우리의 생각이나 사회는 결국 물질적인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는 게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전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은 물질 현실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생각, 관념, 언어, 담론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서 관념론 쪽으로 기울었다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성으로부터의 후퇴입니다. 객관적인 진실이나 보편적인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분석하고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변한 거죠. 이건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볼까요? 계급, 제국주의, 유물론과 과학, 그리고 이성. 이
네 가지 핵심적인 기둥으로부터 뒷걸음질 친 것, 이것이 바로 저자들이 비판하는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대한 이념적 후퇴가 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그냥 몇몇 학자들이 갑자기 생각을 바꾼 걸까요? 저자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물질적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저자들이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지식인 노동 귀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국주의 중심부, 그러니까 잘 사는 서구 사회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지식인들은 안정적인 지위와 풍요로운 삶을 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물질적인 조건 자체가 제3세계의 노동자들보다는 자본가 계급에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로킬의 이 표현은 정말 날카롭죠.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 안락함이 사실은 제국주의적 잔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고, 바로 그 현실 때문에 제국주의나 계급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신랄한 분석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냉전이 한창일 때 일부 서구 기관들이 이런 종류의 마르크스주의를 오히려 지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판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이념적 무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현실의 계급투쟁이나 제국주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안전한 마르크스주의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판만 하고 끝낼 순 없겠죠? 로킬과 포스터가 서구 마르크스주의를 넘어설 대안으로 제시하는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바로 보편적 마르크스주의 또는 세계적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다시 중심을 바로 잡자는 거예요.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남반구에서 벌어지는 실제 혁명 운동들을 다시금 이론의 중심에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인용문은 정말 곱씹어볼 만합니다. 흔히들 마르크스주의가 유럽 중심적이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용문은 바로 그 비판이야말로 유럽 중심적이라고 역으로 꼬집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가장 거대한 혁명들은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름으로 일어났거든요. 그 거대한 역사를 싹 무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유럽 중심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저자들이 이런 후퇴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계급, 제국주의, 유물론, 이성이라는 네 개의 기둥을 다시 굳건히 세워서 활력을 되찾은 새로운 마르크스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저자들의 주장처럼 이 네 가지 후퇴를 정말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다시 태어난 마르크스주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분석하는데 어떤 새로운 시각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그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